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홈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6월 24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가 예상대로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대 나경원 의원과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구도로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어제 한 전 위원장의 최혜병 특검법 추진 필요성에 다른 세 후보는 일제히 비판에 나섰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늘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18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가져가 원구성을 마무리 짓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50도가 훌쩍 넘는 폭염 속에 열린 이슬람 하지 성지순례 사망자가 1,300명을 넘었습니다. 더위 대책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는 사우디 정부는 자국의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도 보면 오늘 폭염은 누그러지는 대신 남부엔 강한 비가 내립니다. 전문가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방송 보시며 댓글로 토론하시면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후텁지근입니다. 후텁지근. 자, 일반적으로 더우면 후덥지근이라고 하지만요. 사전적 정의를 보니까 자, 이 후텁지근이 더위에 있어서 정도가 더 심하고 더 불쾌한 표현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주가 딱 그 후텁지근할 거라고 해서 저희가 뽑아봤는데 자, 장덕진 기자 리포트 보시고 자, 왜 이런 말이 나온 건지 전문가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공을 던지면 옵니다. 물속에서는 튜브를 끼고 떠다니며 잠시 더위를 잊습니다. 파라솔도 많고 저기 나무들도 있어가지고 한강 근처에 가족 단위로 나와서 놀기 참 좋은 것 같아요. 강원도 춘천시에서 열린 축제장에서는 시민들이 지역 명물 닭갈비로 이열치열 더위를 이겨냅니다. 더워도 맛있는 닭갈비랑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입맛도 나고 정말 괜찮습니다. 휴일에는 비가 멈추며 나들이에 좋은 날씨가 이어졌지만 주춤했던 장맛비는 주 중반에 다시 시작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26일부터 다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다음 주말쯤 비가 예상되는데요.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 낮에는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비 소식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어 기상청은 최신 기상 상황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 장덕진입니다. 네, 더워 죽겠는데 이제는 비 때문에 미치겠다 이런 소리 나올 법한데요. 자,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녁에도 서울은 좀 비가 왔었고 오늘도 비가 예보가 돼 있는데 자, 앞서 리포트 보셨다시피 오늘 또 여름인데 황사비까지 내린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례적인 현상들이 예.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황사는 1년 중에 내내 나타나는 현상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황사가 나타나는 특징상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이 건조한 상태에서 이 모래의 바람을 상층으로 떠올리고 네. 우리나라로 옮겨다 주는 이런 삼박자가 맞아주는 그런 이제 계절이 봄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통 겨우 내에 이들 지역이 어느 정도 건조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봄철에 황사를 예보를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비가 시작된 비의 계절이 시작된 이후에 황사가 온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관측 이래로 거의 손꼽힐 정도의 일입니다. 갑자기 왜 이런가요? 이유는 그들 지역 역시 이례적으로 건조한 여름인데도 그런 건조하다.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 지역에 나타나 있는 이제 저기압이 황사를 우리나라로 끌고 올 수 있는 현상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군요. 뭐 이번 올해는 정말 이례적인 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자, 이번 열대야도 117년 만에 가장 빨리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6월 폭염 일수도 보니까 역대 최대다 이런 집계가 있다고 하는데 그에 따라서 온열 질환자도 뭐 몇 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117년 만에 서울은 열대야가 나타났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지역마다 어느 시기에 관측을 시작을 했느냐에 따라서인데 서울 같은 경우는 관측의 역사가 굉장히 깁니다. 1907년부터 관측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역대 이제 6월 그 이른 열대야가 나타난 건데요. 100년이 넘었군요. 진짜.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이제 2022년 전까지는 6월 열대야가 나타나진 않았습니다. 사실상 이 6월 달, 5월 달부터도 더운 날씨가 충분히 나타날 수는 있기는 하지만 예. 열대야가 나타나는 현상
현상 자체는 습도가 높은 푹푹 찌는 그런 더위가 나타나는 보통 이 장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열대야가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거든요. 이번엔 장마 전에 나타났다. 그렇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덥기도 덥지만 습기가 높은 그런 더위가 좀 일찍 시작이 된 건데요. 지금 온열 질환자가 5월 20일 온열 질환자를 이제 집계한 그런 이제 이후에 5월 20일부터 6월 22일까지 한 달 동안 299명의 온열 질환자가 이 안에서는 사망자도 이제 발견이 됐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은 지난해 같은 경우는 152명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네. 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인 건데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더운 게 아니라 숨막히는 더위, 찜통 더위, 불더위가 아닌 물더위가 이르게 시작이 됐던 탓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르신들 그리고 야외에서 작업하는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제 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하면은 막 불쾌감이 높은 저 끈적끈적한 뭐 말 그대로 이제 동남아 더위가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불쾌감이 좀 올 것 같아요. 맞습니다. 기상청에서 장마의 시작을 좀 눈여겨보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보통 여름 같은 경우에는 6월, 7월, 8월이 통상적인 여름인데 이 장마 기간이 7월 한 달 동안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장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찾아오는 더위는 불더위, 장마 이후에 찾아오는 더위는 물더위라고 해서 물더위. 이 장마가 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남쪽에서 이 바다의 중심을 둔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밀고 오는데 네. 장마가 끝났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 북쪽에 위치한 차고 건조한 공기의 승이 아니라 남쪽의 바다에서 밀려오는 덥고 습한 공기가 우리나라를 이제 지배하는 거죠. 근데 사실상 7월 달 장마 시기 때부터 비와 함께 더워올 경우에는 습도까지 높아지고 특히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히 습도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밤에 흐린 날에 굉장히 자주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밤에 지구 자체가 대기 중으로 빼내려고 하는 그 열을 구름이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서울에서 6월 19일에 나타난 열대야가 나타난 날에도 밤 동안에 서울에 굉장히 두꺼운 구름이 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월 같은 경우에는 낮 더위는 좀 구름으로 인해 수그러들더라도 습도가 높기 때문에 체감 더위는 끌어올릴 거고요.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열대야가 나타나는 폭염과 열대야가 밤낮으로 나타나면서 네. 또 비까지 오는 그런 불편한 날씨가 이제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잠 못 같습니다. 드는 밤이 이어지겠군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문제는 자,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요. 반지하 주택이나 주거 취약계층엔 더욱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일 텐데 자, 손성민 기자 취재 내용 보시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지하 방 안에 물이 꽉 차 있고 생활용품이 둥둥 떠다닙니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반지하에 물이 들어차면서 새 모녀가 숨지자 이례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장에 방문해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약 2만 8천 가구에 탈부착이 간단하고 사용자가 쉽게 조작할 수 있는 물막이판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물막이판이 있으면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하지만 현장을 둘러봤더니 아직 물막이판 등 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모습이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지난달 서울시는 18,000여 가구에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기를 설치했는데요. 이러한 시설이 필요한 가구 중 약 40%는 여전히 침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셈입니다. 대부분은 건물주나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못해 설치하지 못한 탓입니다. 주민분이 싫어하시면 설치가 안 돼요. 제 사유재산을 함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 시설 설치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법을 강화해 의무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손성민입니다. 네,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 집주인들이 물막이판을 거부하고 있다는 내용 방금 봤는데 안전, 침수 막으려면 물막이판은 설치는 필수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신림동에 2년 전에 반지하 모녀가 사망 사고가 일어났던 정도 어느 정도 비였냐면요. 네. 보통은 우리가 집중호우라고 하면은 1시간 만에 30mm의 비가 내리거나 예. 1년에 내려야 할 비의 10%의 비가 내리거나 하루에 80mm 이상이 내리거나 네. 근데 연중 10%라고 하면 140mm거든요. 그게 하루에 내려도 집중호우인데 예. 이게 1시간 만에 이들 지역에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집중호우의 빈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요. 네. 문제는 서울에서 22만 가구의 주택 침수 가구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거의 이제 이런 물막이판과 역류 방지 설치를 해야 될 곳들에 대해서 거의 100% 가까이 설치를 했습니다만 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한 9천여 가구가 집주인의 동의에
논의가 없어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건데요. 이제 이거는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도 있는 왜안 한다는 부분이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침수 방지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결국에는 여기가 침수주택이라는 꼬리표가 붙는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구할 때 어떤 남향이라든지 좋은 조건들이 있는데 예. 앞으로 기후 변화가 빈번하게 일어나게 됐을 때는 이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도 기후 변화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대비라는 집인지에 대한 그 가치적인 부분도 이제는 그냥 내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관점에서의 피할 것이 아니라 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집주인들이 좀 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기후 변화의 대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값보다는 좀 안전이 우선일 텐데요. 그렇죠.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려면은 자 최근에 불청객이 찾아온 건데 이제 수도권 보면은 저희 집에도 어제 뭐 많이 들어왔었어요. 러브버그인데 네. 왜 이렇게 심하고 어떻게 좀 예방할 수 있습니까? 문 닫아놨는데도 막 들어오더라고요. 이 곤충들이 보통은 이제 열대야 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곤충이었습니다. 예. 중국 남부 지역이라든지 일본 저기 남쪽 오호츠크의 부근 해상이라든지 이런데 우리나라에 나타난 거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온다습한 환경으로 변했다는 기후가 바뀌고 거거든요. 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면은 퇴치법을 보면은 이제 천적이 없기 때문에 살충제도 들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그냥 물로도 쉽게 제거가 되는데요.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 곤충들이 수명이 그리 길지는 않기 때문에 금방 사라지기는 할 겁니다. 뭐 이번 주 중에 사라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다만 앞으로 고온 건조한 환경 속에서 이제 지난주에 모기 얘기도 했습니다만 이제는 말벌이 좀 더 일찍 기승을 부릴 수 말벌이요, 있는 그런 이제? 것들도 고려를 해서 곤충들이 러브버그를 비롯해서 앞으로 이런 고온 건조해진 상황에서 기존에 발생하지 않았던 곤충들의 어떤 습격이 더 나타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필요해 보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선에 나올 법한 거물급 인물들이 총출동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죠. 자, 어제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일제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유력 당권 주자들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상대로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주를 막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머지 세 주자들의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아니라 독소 조항을 없앤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곧장 특검법 수용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은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반대하며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원팀을 강조하는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요청하겠다며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서인데 연임에 성공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울 예정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여러 논란에도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담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비명계에선 5선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독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제대로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꿀 사람, 이길 사람입니다.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막힌 곳은 뚫고, 끊긴 곳은 잇고, 무너진 곳은 바로 세우겠습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소통하겠습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네, 대선에 나올 법한 거물급 인물들이 총출동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죠. 자, 어제 국민의힘 유력 당권 주자들이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간격으로 일제히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먼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자, 유력 당권 주자들이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1시간 릴레이 출마 선언을 했잖아요. 예상대로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런 구도로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가장 유력한 당권 주자인 한동훈 전 위원장의 독주를 막기 위한 당권 주자들의 경쟁이 불붙고 있습니다. 특히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한동훈 전 위원장과 나머지 세 주자들의 입장차가 뚜렷한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특검법이 아니라 독소 조항을 없앤 특검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곧장 특검법 수용은 순진한 발상이고 위험한 균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상은 의원도 한 전 위원장의 주장에 반대하며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착각할 정도라고 맞받았습니다. 원팀을 강조하는 원희룡 전 장관의 경우 공수처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특검을 요청하겠다며 기존 정부 여당의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민주당 당대표 선거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관련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당대표직 연임 도전을 위해서인데 연임에 성공하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은 조만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띄울 예정인데요. 앞서 민주당은 여러 논란에도 당대표 사퇴 시한에 예외 규정을 담은 당헌 당규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비명계에선 5선 이인영 의원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의 독주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굉장히 뜨거웠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가 기자, 사실 이르면 뭐 오늘, 내일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입장 발표한 오늘, 다음 날인 오늘 바로 발표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에 당대표직을 사임을 했는데요. 네. 출마 안 한다, 당대표 3D 직업이다 이렇게 언급한 네, 바가 그랬었죠. 있었는데 개인을 생각해서는 이번까지 임기를 하는 게 맞지만 전체를 생각했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조금 전 목소리 들어보시죠.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습니다. 길지 않게 고민해서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임 도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출마 선언 안 하실 좀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네. 네, 박준영 본부장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의 어떤 출마 입장 선언 발표 다음 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공교롭게도 바로 오늘 오전에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시점 그리고 이 의미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국민의힘 후보들의 출마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습니까? 네, 국회 원구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그 국회의장께서 원구성을 마무리하겠다라고 최후 통첩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오늘 나머지 7개 상임위도 민주당이 임시로라도 상임위원장을 맡으면서 개문 발차하는 형식으로 국회가 결론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사퇴를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네. 국민의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욱 변호사님 생각도 좀 궁금한데 이 시점 그리고 당대표 관련 출마 관련해서 최고위원들의 어떤 권유도 많았고 또 야권에서 여당에서는 사법 리스크 방어냐 이렇게 좀 비판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예상된 순서인데요. 옛날에 이재명 대표가 올해 3월 10일 날 올해요. 예. 뭐냐면 이제 공천을 처음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 그래서 이제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3D 중에서도 3D다. 그래서 이제 억지로 시켜도 안 하고 싶다. 이때 저는요. 그때 방송 때 그랬잖아요. 예. 100% 당대표 한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항상 자기 말을 지킨 적을 저는 기억을 못해요. 본인 말을 지킨 걸 저는 기억을 못해요. 옛날에 불체포특위 포기도 그랬죠. 그때
그다음에 위성 정당도 안 받는다 했잖아요. 계속 이 중요 부분은 항상 약속을 어기더라고요. 뭐 그래서 이제 예상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경쟁자가 없어요. 따라서는 이제 이번에 산무대에다 경쟁자가 없고, 그다음에 흥행이 없어요. 그다음에 최고위원 후보 중에도 반 이재명 최고위원이 없어요. 네. 세 개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전혀 저는 흥행이 안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박지원 본장님은 이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에 당대표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재명 대표 뭐 혼자 나온다면 뭐 혼자 나간다면 원톱 체제로 그냥 흥행이 좀 전당대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인영 의원 같은 경우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와야죠. 저는 뭐 이인영 의원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4선, 5선 된 의원들 있잖아요. 예.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와서 당대표 할 생각이 없다. 뭐 서울시장 후보 할 생각이 없다. 대통령 선거 나갈 생각이 없다. 그럼 배치 떼고 집에 가야 됩니다. 4선, 5선 해놓고 그 국회를 직장처럼 다니고 뭐하러 정치합니까? 나라를 운영할 만한 큰 꿈이 있어야지 4선, 5선 중진 정치인 하는 거죠. 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뿐만이 아니고 민주당 중진들의 네. 실력과 진정성을 보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화제가 됐던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가 기자, 저기 국회 소통관이 아니라 뭐 아이돌 콘서트장 방불케했다 이런 얘기가 어제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사실 서울 낮에 날씨가 한 예. 30도를 조금 넘었었는데요. 오후 1시, 2시, 3시 이렇게 연속해서 당대표 후보자들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이보다 일찍부터 많은 지지자들이 국회에 모여서 함성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동훈 후보 지지자들은요. 오전 11시부터 흰색 티셔츠 맞춰 입고 국회 소통관으로 결집을 했는데 응원봉 그리고 뭐 현수막, 카메라, 손팻말, 꽃다발 등을 들고 갖가지 아이템들로 무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손팻말을 한번 봤더니 뭐 나타났다 한동훈, 뭐 그리웠다 한동훈, 국민사랑 한동훈 이런 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소통관에서 잠시 소란도 좀 빚어졌는데요. 네. 한동훈 전 위원장이 소통관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나갈 때 이 꽃다발을 전해주려고 지지자들 간에 서로 밀치는 소동이 있었고요. 또 저희 MBN 기자 출신이죠. 정광재 대변인이 네. 그 한동훈 전 위원장을 에스코트 하는데 머리가 다 망가질 정도로 좀 고생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원희룡 장관 지지자들과 또 한동훈 전 위원장 지지자들 사이에서 기싸움도 있었는데요. 한편에서 한동훈 하고 외치니까 또 다른 편에서는 원희룡 하고 외치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박진영 부원장께 상대 당에서 어떻게 보는지 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치권의 어떤 전당대협도 이런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 정도로 많이 늘 그렇게 해왔습니다. 예. 소통관은요. 내부에 들어오려면 의원실에서 예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는 만약에 소통관에 들어왔던 인원이 많다는 것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지지하는 현역 의원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였다. 그런 뜻입니다. 보통 소통관에 이 지지자들이나 인파들이 잘 안 오는 게 출입 자체가 까다롭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잘 안 올 뿐이고요. 네. 외부에서 하면은 전당대회장은 늘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건 사실입니다. 네. 다만 저는 뭐 팬덤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정치인의 팬덤은 정치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라는 것이 좋아해서 투표하지 싫어하는데 투표할 일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팬덤은 민주주의의 출발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이재명을 지지하되 숭배하지는 말라. 그러니까 무비판적으로 한동훈 위원장을 숭배하고 팬클럽으로서 남는 것이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던 국가 비전이라든지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 거 판단하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지지해서 만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지금 나라 꼴이 이게 뭡니까? 그래서 냉정하게 비판하면서 지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 한동훈 위원장이 총선 이후에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물러난 다음에 한 70여일 만에 등장한 거고 뭐 그동안 목격담 정치로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드디어 이제 공식성이 나온 건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늘 이렇게 팬덤이 많았던 건 아니죠. 네.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 할 때 김기현 대표 지지하려고 저렇게 많이 왔었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마 근데 한동훈 위원장이 특히 많이 왔는 것 같아요. 그 팬카페 위드훈이라고요. 예. 이미 한 8만 명이 됩니다. 8만 명이나 됩니까? 예. 그 카페에서 이제 좀 조직적으로 상당히 움직이고 아마 이제 오랜만에 복귀하니까 따라서 이제 저렇게 엄청난 인파가 온 게 아닌가. 네. 뭐 저도 그 팬덤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개딸들처럼 좀 이게 지나치게 이렇게 하면 좀 문제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건전하게 응원하는 거는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그 상대에 대해서 지나치게 인신공격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또 협박까지 한다거나 이런 거는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 자기 후보를 적극 지원하는 데 그쳐야 된다. 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어제 있었던 그런 화제의 장면들 보면서 저희가 어제 모습 한번 분석해 보려고 하는데 장가 기자 그리고 또 보면 어제 눈에 띄는 화환도 하나가 있어서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 많이 가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홍준표라고 적혀 있고 네. 질투나서 그랬다라는 이 표에 이 화환이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이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 날린 글이나 말을 한번 제가 정리를 쭉 해보니까요. 철부지 정치 초년생, 또 배신한 사람, 우주미야, 갑툭튀, 총선 말아먹은 애 이런 말들을 했었죠. 네. 이처럼 홍 시장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원색적인 비판까지 여태까지 내놓으니까 한 전 위원장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한동훈 전 위원장을 좀 견제하는 거 아니야? 이런 목소리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화환에 보낸 사람 홍준표 질투나서 그랬다. 내 좀 봐도 라면서 이 지지자들이 글을 써서 화환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요. 이 화환 어제 처음 등장한 건 아닌데요. 아, 예전에 있었습니까? 네, 지난 4월에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복귀를 바라는 지지자들이 국회 담장에 이렇게 150m 넘게 화환 행렬을 보냈을 때도 네. 똑같은 문구가 있었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보낸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서 변호사님, 일단은 한 전 위원장 보면은 넥타이도 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자주색 넥타이를 맸는데 이런 모습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넥타이도 정치의 일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이제 뭐 파란색 네. 또는 이제 그 빨간색 이런 게 있잖아요. 네. 색깔이 있는데 자주색은 이제 뭐 제가 보기에 그냥 만약에 굳이 해석한다면 예.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약간은 이게 그 좀 독자적인 행보, 당정 관계에서 예. 약간 이제 그 건강한 긴장 관계, 이런 수평적인 관계 이야기했거든요. 자주라는 게 뭐 우리 자주 독립할 때 그 자주인지는 모르겠어요. 예. 어떤 의미인지를 저는 제 스스로 그 넥타이를 가지고 분석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보통은 이제 그 파랑, 빨강 이런 거는 많이 메고요. 네. 저도 이제 그 민주당 편이라고 할 때는요, 예. 빨간 계통을 많이 메고 나갑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박지원 부원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이 과도한 해석입니까? 색깔에 담긴 거? 글쎄요, 뭐 제가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이 색깔까지 해석해야 되겠습니까만은 저는 이렇게 과잉 가십성으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서변 이야기에 한편으로 동의되는 게 아마 보통 이제 정당 색깔 하거든요. 예. 저도 옷을 파란색을 입었잖아요. 자주 입으시죠? 예, 그렇게 입었는데 아마 빨간색 넥타이 매기가 어색해서 매지 않았을까 그 정도 생각이 되네요. 네네. 왜 국민의힘 당대표 나오는데 왜? 아니 뭐 윤석열 대통령하고의 갈등도 있고 네. 국민의힘을 개혁해 보겠다 뭐 그런 취지겠죠 본인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넥타이를 맨 것,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 한 것들에 다 관심이어서 저희가 분석해봤는데, 자, 나경원 의원도 유심히 보면은 이게 특징이었다고 합니다. 자, 어제 나경원 의원 모습 먼저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줄 세우는 정치, 줄 서는 정치, 제 사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롭습니다. 각 세울 것도 눈치 볼 것도 없습니다. 네, 장가 기자, 이 나경원 의원 지금 상체 모습이 나왔는데 초록색 이 정장 상의를 보여줬는데, 자, 이게 낯이 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초록색 정장을 입어왔다고 중요할 하는데요.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왜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뭐 중요한 행사를 갈 때 전투복 입는다 이런 얘기를 전투복 입는다? 네, 농담삼아 하는데 네. 나경원 의원에게는 이 전투복이 바로 이 초록색 정장이었습니다. 군대 옷하고 좀 비슷하네요, 색깔도. 네, 언제 입었나 한번 살펴봤더니요. 지난 2019년 3월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로 첫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날 입었었고요. 또 2022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위촉장을 받을 때도 이 초록색 정장을 입었습니다. 또 그리고 작년 1월에 전당대회 불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도 초록색 정장을 입고 자신의 뜻을 전한 적이 있는데, 뭔가 이 비장한 각오를 다질 때마다 이 초록색 정장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을 쭉 봤지만 전 같은 옷인지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옷도 있고 같은 옷도 있고 계속 등장했는데 박지원 부원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것도 이 넥타이처럼 좀 과도합니까? 해석이? 제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입시 미술을 준비했었습니다. 이 미술이요? 예. 그 미학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의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적 의미는 크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녹색은 원래 정치적으로 하면은 진보의 색깔이죠. 전형적으로 환경, 뭐 연대 이런 색깔을 의미하고 보라색 같은 경우는 뭐 귀족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요 그런 것들보다 내 얼굴하고 어느 게 잘 맞느냐 이런 부분이 오히려 그 미학적 측면이 훨씬 더 고려가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보통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에 녹색이라든가 이 파란색 계통에 어울리려면 얼굴이 좀 피부색이 하얘야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녹색이라든가 파란색 계통 많이 있고 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학적으로는 접근하셨고요. 서 변호사님 생각도 궁금한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출마하지 이번에 말아라라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하시는데 그럼에도 출마를 하셨고 이번 출마는 나경원 의원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마 이제 제가 어제 그 기자 끝나고 2시 반에 저희 서정 TV에서 바로 이제 저 옷으로 인터뷰를 했고요. 개인 채널에서요? 예, 개인 채널에서. 그런데 이번에 3가지로 키워드를 잡아요. 이번은 이제 그 이기는 후보. 본인이 이번 동작에서 우선했잖아요. 이기는 후보. 그다음에 두 번째가 중요한 게 그 본인은 불출마. 대선 후보들을 빛나게 하겠다. 이게 저는 핵심으로 봐요. 대선엔 본인은 안 내가고 당대표만 하겠다. 그렇죠. 아마 이제 그 본인도 큰 결단을 내린 거죠. 본인도 이게 대권에 왜 꿈이 없었겠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대선 후보들을 빛나게 하고 본인은 불출마한다. 이게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그 뿌리 깊은 나무. 본인은 이제 한 번도 20몇 년 동안 당을 떠나본 적이 없대요. 3가지 키워드로 이제 그 출마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그 홍준표 시장이나 또는 이제 이철우 지사 이런 분들은 이제 그 대선을 꿈꾸는 분들은 나경원 후보 쪽으로 이게 좀 지지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 원희룡 후보는 이제 대선 주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잠재적 경쟁자죠. 아마 그 점에서 이제 그 불출마한 게 아닌가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후보들 간의 신경전이 어제 첫날부터 굉장히 치열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동훈 대 반한동훈 이 분위기입니다. 특히나 이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는데 비판의 목소리도 굉장히 컸고요. 자, 관련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습니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사죄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민의 민심을 따르겠다는 어떤 사족을 꼬리표처럼 붙이게 되면 국민들께서 아니 뭐 비슷한 거 아니야? 역시 마찬가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쪽에서 말하는 대통령 탄핵으로 가기 위한 어떤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이 국민 여론만을 갖다 이야기하면서 특검 얘기를 그렇게 입장을 바꿀 수 있느냐. 지금부터 저렇게 하면요. 자, 그러면 한동훈 특검도 야당이 발의했는데 여론조사 높으면 그럼 특검 하시겠습니까?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나이브한 생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정치 역시 좀 오래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한 전 위원장이 어제 얘기했죠. 최혜병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혀서 이 보수 진영 쪽에서 굉장히 많은 말 나왔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마찬가지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는데 장가 기자, 일단은 근데 한 전 위원장이 이 민주당의 그 특검법 안을 받는다는 그 내용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기존의 또 입장과는 달리 공수처의 수사 종결 여부를 특검 발의 여부의 조건으로 달지 않겠다면서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를 수긍할 수는 있지만 국민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민주당이 제안하는 특검법은 이 민주당이 특검을 고르게 되어 있어서 선수가 심판을 고르는 경기에는 누구도 승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야 대통령도 아닌 대법원장 같은 제3자가 특검을 골라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논란에 일으킬 의제를 던졌는가? 여기서 한동훈 캠프 관계자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광재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광재입니다. 예. 네. 자, 캠프 이름 한번 볼 텐데 캠프 이름이 시작입니다. 시작. 네. 시작 이거 누가 지었고 어떤 뜻을 담고 있습니까?
저희 캠프 내에서 전반적으로 캠프명을 뭘로 해야 좋을까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 선언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변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 시작점에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듣고 모든 분들이 시작이라는 이름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이름이 거의 만장일치로 캠프명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나눈 얘기 중에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보면은 좀 논란이 일 내용이긴 한데 어쨌든 이 전략적으로 이 얘기를 궁금했던 부분을 좀 던졌고요. 또 이 참모들과 먼저 이 내용을 할지 말지 공유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려의 목소리는 캠프 내에서는 안 나왔었나요? 사실 이 초안과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각도로 의견을 취합한 후에 자신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 내에서도 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지금의 구도가 4파전인데 나머지 세 후보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하나도 나아간 게 없는데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보다는 좀 진일보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민심을 얻는 일이고 지금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심 80%, 민심 20%의 그 당대표 선출 룰이 있기는 하지만 당심과 민심이 동조화돼서 저희는 이 그 깊은 국민의 민심 속으로 들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화두로 던져 놓은 셈이죠. 이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최혜병 특검을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특검을 그대로 받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독소 조항들이 많고요. 법리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 의사가 맞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있었던 것에 비해서 다소 좀 공세적으로 전환해서 전국을 적극적으로 타개해보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총선 때 돌아보면은 2조 심판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공세를 많이 폈었는데 자, 어제 선언문에서는 뭐 당대표 물론이긴 하지만 선거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언급은 아예 없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정치는 뭐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만의 플레이, 우리만의 콘텐츠로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변화시킨다. 또 보수를 재건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정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출마 선언이나 뭐 첫 그 복귀 일성으로 드리기에는 조금 미세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들의 아마 공세도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는데 뭐 눈에는 눈, 뭐 이에는 이게 아니라 비방 공격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뭐 공세 수위가 크더라도 그 기조는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정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얘기를 했는데 과거와 같은 구태 정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당심과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요. 한동훈식 정치 개혁과 보수 재건 또 정권 재창출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다 보면 그 진정성을 국민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캠프에 대한 비방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플레이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한번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광재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이었습니다. 자, 계속 대담 이어가면요. 서 변호사님, 이 한 전 위원장이 특검 찬성 입장을 밝혔는데 다른 후보와는 조금 특별히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뭐 민주당 안을 그대로 찬성한다고 했다면 제부터 강력하게 비판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특검은 반대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한 위원장의 그 찬성이 지금 민주당 안하고 전혀 틀려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주당 안은 민주당에서 이제 2명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에 하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한 위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나 다른 이제 기관에서 제3자가. 한다.
근데 그걸 민주당이 그걸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특검이 불가능할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 안은. 그리고 이게 시점도 그걸 한참 뒤잖아요. 본인이 대표되고 나서 발의해서 언제 하면 이게 그 사이 공수처는 끝나거든요. 따라서 뭐 제가 보기엔 민주당이 받을 가능도 없고 그다음에 그 현실화될 가능성도 거의 없기 때문에 네. 너무 이제 그걸 가지고 보수 내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이래 봅니다. 박지원 본장님 생각 궁금합니다. 이 소 변호사님께서는 그 안이 받아들여질 이유가 없는데 던진 거다라고 하면 이거 왜 던진 걸까요? 간 보는 거죠. 저는 제2의 간철수다 이렇게 평가드리고 싶은데요. 간보기, 물타기, 시간 벌기 뭐 그렇게밖에 비판할 수 없는데요. 대법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아닌가요? 지금 특검을 하는 이유가 이 정부에서 임명한 공수처,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검찰, 이 정부에서 임명한 경찰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하자는 것인데 네. 그걸 넘어서 가지고 또 다른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에게 맡기겠다.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신뢰할 수 없다고 보고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이번에 이제 출마 선언문도 보고 쭉 보니까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뭐 기자들 여러분들 계시지만은 보통 이제 뭐 형용사 부사 적게 쓰고 네. 공문 쓰지 말고 단문으로 해서 명확하게 전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한 30분 이야기하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속성으로 과외해서 배웠는데 본인의 것으로 숙지하지 못했다 그런 뜻이기도 하고요. 비슷합니다. 안철수 의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입장도 교묘하게 중간에서 피해가는 이런 입장만 취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소변의 생각은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반응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뭐 익명 발이긴 한데 야당식 정치에서는 정권 재천출이 좀 요원하다 이렇게 불편함도 내비쳤고 또 친윤계에서는 이런 반응도 나왔다고 합니다. 한 전 위원장의 본질과 속마음이 드러났다. 말씀하셨던 유승민 전 의원보다 나쁘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뭐 아마 이제 그 최상병 특검을 그대로 이제 그 해석하면요. 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단서가 있거든요. 대법원장이나. 따라서 이제 그걸 가지고 좀 불쾌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당정 관계도 계속 이제 그 수평적 당정 관계 그다음에 건강한 긴장 이런 걸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예. 뭐 대통령실은 상당히 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렇더라도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도 이게 전당대회 끝나면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게 운명 공동체예요. 어차피 이제 윤 대통령이나 한 위원장이 분열돼 버리면요, 예. 보수가 이제 괴멸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사소한 차이가 있더라도 저는 이게 크게 하나의 원팀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박시영 본장님, 어쨌든 어제부터 뜨겁게 이 선거가 좀 달아오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민주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요. 어제 보신 다음에 이 1강, 서정원 변호사님은 지난주에 1강 2중 1약 정도로 평가하셨고 1강이 당연히 한동훈 위원장을 평가하셨는데 어제 내용만 보면 좀 이게 흔들릴 여지가 좀 있어 보이십니까? 어떠십니까? 그렇죠. 뭐 솔직히 메시지만 듣고 봤을 때는 뭐 개인적으로 뭐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은 네. 원희룡 전 장관이 탁월하던데요. 나머지 분들은 우리말 우리글 쓰기부터 조금 배우셔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원희룡 장관 어떤 말이 좀 인상적이셨나요? 일단 분명하잖아요. 난 친윤이야. 그게 제일 분명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거지 않습니까?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줄서기 안 하겠다, 뭘 안 하겠다, 그럼 뭘 할 건데요? 뭘 할 건지가 분명치 않아요. 그렇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반윤할 건지 친윤할 건지 특검법 받을 건지 말 건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지가 않아요.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데 어떻게 끌고 나가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었습니다. 상대 후보들이요. 한동훈 장관의. 한 전 위원장이 원외다. 뭐 총선 패배 책임도 있다. 뭐 이렇게 반 한동훈 구도를 좀 염두에 둔 좀 후보들 간 미묘한 신경전도 있었는데요. 어떤 목소리 있었는지 저희가 듣고 오겠습니다. 이긴 사람 또 이겨본 사람은 나경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저 인천 계양구에서 패배하신 것 같고 한 명은 전국 싸움에서 패배하신 것 같습니다. 경제와 민생의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많이 부족했고 특히 당 쪽의 역할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비방하더라도 비방하지 않으려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공격력, 이상한가요? 그건 나중에 거대 야당의 폭주를 막을 때 쓰겠습니다. 나 대표님이야말로 원외로 출마하셨지 않았나요? 제 기억에? 2번이나 시도하신 거 아니에요?
네, 한 전 위원장은 어떤 비방 공세가 들어와도 본인이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살짝 꼬아서 나경원 전 의원을 조금 공격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제 TV 토론이 한 5번 정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TV 토론에서 이 비방전이 또 오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일각에서는 한 전 위원장이 어떤 정치적인 경험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어떤 한계도 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근데 그 열성 지지자들 사내는 이게 좀 비방이 있어요. 솔직히 댓글 같은 거 좀 보면. 근데 저 세 분은요, 워낙 이제 그 뭐 뛰어나신 분이고 스스로 자제 조정할 줄 아는 분이기 때문에 토론 과정에 비방은 저는 크게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세 가지가 큰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어떤 걸까요? 가장 중요한 게 그 당정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 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최상병 특검. 네.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은 정리된 것 같아요. 세 분 다 최상병 특검이 이슈가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있는 게 바로 이제 대권 당권 분리.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게 좀 완화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게 상당히 세 가지 이슈 될 것 같아요. 네, 박정 본자님 궁금합니다. TV 토론이 앞으로 있을 텐데 순차적으로 여기서 어떤 이슈가 가장 크게 첫 번째 부각될까요? 이슈는 당정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뭐 제대로 국민의힘을 혁신할 생각이 있는 분은 대통령 출당 이야기까지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럴 만한 용기와 그다음에 소신이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결국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서 친윤의 그늘 아래서 다시 전당대회를 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본질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총선에 왜 졌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탓보다도 대통령 탓입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 모양입니까? 대통령 탓입니다. 본질에 접근하는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오롯이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총선 패배는. 본인이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정치는 추상적으로 했을 때 단순히 팬덤으로서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하나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 마지막 이슈 하나가 더 있어서요. 방금 들은 속보 내용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이 7개 남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받기로 했다. 이런 내용이 장관 기자 들어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이 조금 전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요.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보면 뭐 외교통일, 국방, 기획재정, 정무, 여성가족, 상업통상 등이 있는데 이번 주 본회의에서 선출이 이뤄질 전망이고 국민의힘의 상임위 보이콧도 아마 이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앞서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서 11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한 뒤에 이 여당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 하면 18개 다 독식하겠다 이렇게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 운영위원장 이렇게 번갈아 맡는 안 등을 포함해서 여러 추가 협상안을 제시를 했지만 민주당이 다 거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 일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요.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논란에 일으킬 의제를 던졌는가 여기서 한동훈 캠프 관계자 통해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국회로 저희가 가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정광재 한동훈 캠프 공보단장 나오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정광재입니다. 뵙습니다. 예. 네. 자, 캠프 이름 네. 한번 볼 텐데 캠프 이름이 시작입니다. 시작. 네. 시작 이거 누가 지었고 어떤 뜻을 네. 담고 있습니까? 저희 캠프 내에서 전반적으로 캠프명을 뭘로 해야 좋을까라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출마 선언문에서도 강조한 것처럼 변화를 통해서 정권 재창출을 만들 수 있는 정당이 되기 위한 그 시작점에 있다. 이런 의견을 전달한 분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듣고 모든 분들이 시작이라는 이름 너무 좋다. 그래서 이 시작이라는 이름이 거의 만장일치로 캠프명으로 정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이 스튜디오에서 나눈 얘기 중에 이 최혜병 특검법 관련 얘기를 했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좀 논란이 일 내용이긴 예. 한데 어쨌든 이 전략적으로 이 얘기를 궁금했던 부분을 좀 던졌고요. 또 이 참모들과 먼저 이 내용을 할지 말지 공유했다고 들었는데 혹시 우려의 목소리는 캠프 내에서 안 나왔었나요? 사실 이 초안과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위원장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다각도로 의견을 취합한 후에 자신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캠프 내에서도 뭐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해당 내용을 알고 있었을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이 지금의 구도가 4파전인데 나머지 세 후보가 최혜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입장에서 하나도 나아간 게 없는데 그래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그보다는 좀 진일보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좋겠다. 그것이 민심을 얻는 일이고 지금 당심과 민심이 크게 괴리돼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당심 80%, 민심 20%의 그 당대표 선출 룰이 있기는 하지만 예. 당심과 민심이 동조화돼서 저희는 이 그 깊은 국민의 민심 속으로 들어간다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이것을 화두로 던져 놓은 셈이죠. 이에 대한 반응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려하시는 것처럼 최혜병 특검을 민주당이 지금 만들고 있는 특검을 그대로 받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독소 조항들이 많고요. 법리적으로 또 정무적으로 논리적으로 지금 최혜병 특검에 대한 거부 의사가 맞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수세적으로 있었던 것에 비해서 다소 좀 공세적으로 전환해서 전국을 적극적으로 타개해보자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총선 때 돌아보면은 2조 심판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 관련 공세를 많이 폈었는데 자, 어제 선언문에서는 뭐 당대표 물론이긴 하지만 선거긴 하지만 이재명 대표 언급은 아예 없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정치는 뭐 경쟁 관계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만의 플레이, 우리만의 콘텐츠로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기존에 있었던 정치적인 역학관계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인 비전과 철학을 가지고 우리 당을 변화시킨다. 또 보수를 재건해서 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다. 또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의 기반을 정치를 통해서 마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근본적인 메시지를 주는 것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지금 어떤 플레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플레이가 안 된다라는 것은 출마 선언이나 뭐 첫 그 복귀 일성으로 드리기에는 조금 미세한 부분이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후보들의 아마 공세도 네.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예상들이 나오는데 뭐 눈에는 눈, 뭐 이해는 이게 아니라 비방 공격은 자제하겠다는 입장인데 앞으로도 뭐 공세 수위가 크더라도 그 기조는 이어갈 생각이신가요? 정치 새로운 변화의 시작을 얘기를 했는데 과거와 같은 구태 정치의 모습으로 우리가 어떻게 당심과 민심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변화의 시작점에 지금 우리가 와 있고요. 한동훈식 정치 개혁과 보수 재건 또 정권 재창출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나가다 보면 그 진정성을 국민께서 높이 평가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다른 캠프에 대한 비방 뭐 이런 것보다는 우리 플레이에 충실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한번 계속 쭉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그럼 사건 전문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예. 장가 기자, 좀 전에 김호중 씨 사건 리포트 봤는데 좀 비슷한 예전에 사건이 있었던 그 주인공이 바로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의 아들인 가수 이루 씨 사건이었는데 이루 씨가 공교롭게도 하필이면 이 시점에 활동 재개를 한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태진아 씨가 내일 신곡을 발표하는데요. 내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들인 이루 씨가요. 작사, 작곡한 곡으로 내일 신곡을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루 씨의 자세한 혐의는 임 변호사님이 이따가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네. 어쨌든 이루 씨가 지난 3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나오면서 실형을 면한 상태거든요. 그 후에 곧바로 전면에 나서서 활동을 재개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의 곡에 작사, 작곡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연예계 활동에 기지개를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루 씨 보면은 2022년이었던 것 같아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굉장히 김호중 씨 사건과 좀 비슷한데 이런 혐의들 보면은 김호중 씨 사건하고 뭐 아무래도 유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음주라는 키워드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음주 범죄가요. 정말 나쁜 범죄라고 뽑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요. 재범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니까 한 번 음주로 처벌을 받고도 또다시 음주 상태에서 운전자를
문제가 되는 경우 참 많은데 이루 씨도 사실 이와 유사한 케이스였습니다. 2022년도 9월에요.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이루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동승자가 본인이 운전을 했다고 이루 씨 대신 운전을 했음을 밝히면서 일단락되는 듯 보였지만 추후에 이제 밝혀진 내용이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결국 범인 도피, 방조 혐의가 이루 씨에게 적용이 됐고 네. 김호중 씨 상황에서와 마찬가지로 이미 운전자 바꿔치기를 했기 때문에 당시 음주 측정이 이루어지지 못해 음주 혐의는 빠졌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건이 22년도 9월에 있었는데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불과 3개월이 지난 12월에 또다시 음주 혐의를 받게 네. 됩니다. 이 당시에는 먼저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음주 상태에서 동승자에게 주차를 맡겨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본인이 직접 음주 굉장히 많이 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받고 크게 사고를 냈습니다. 이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75 정도여서 거의 면허 취소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이 되었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음주를 반복했다는 이런 사정 때문에 아주 많은 비난의 여론이 일었었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 좀 전에 리포트 봤지만 국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이라고 해서 나온 시점에 나온 거라서 뭐 물론 많이 고려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그래도 어쨌든 부적절하다 이런 인상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음주에 대해서 지금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점들에 지금 합의가 이루어져 있잖아요. 특히 김호중 씨 사건이 음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특히 김호중 씨 같은 경우 이번에 기소가 되면서 음주 혐의는 빠졌습니다. 어떤 뺑소니 부분이라던가 운전자 바꿔치기나 증거인멸 이런 부분은 포함이 됐지만 결국 음주 부분은 빠졌어요. 왜냐하면은 운전자 바꿔치기가 있었고 그 이후에 심지어 또다시 이제 편의점에서 술을 구입해서 음주를 하는 그런 정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술탁이라고 하는데 네. 일단 음주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발각이 되면 도망쳐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이후에 술을 마시면 편의점 같은 데 가서 술을 사 마시는 그렇죠. 그럼 나중에 검거가 되더라도 이게 내가 운전 당시에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 이후에 음주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말도 안 되지만 하나의 팁처럼 인터넷상에 돌아다니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번 사건에서도 김호중 씨도 음주 혐의가 빠지게 되니까 이제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이런 부분, 속이 술타익이라고 하는 추후에 음주를 해서 음주운전을 덮으려는 이 시도에 대해서 처벌 규정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네. 대검찰청에서도 이제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과 동일하게 이렇게 음주 이후에 도주하고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국민들도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신설돼야 된다는 입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이루 씨의 활동 재개 때문에 김호중 씨도 나중에 나와서 나중에 좀 가요계에 빠르게 복귀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다음 사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여제 박세리 감독 전 선수, 박세리 희망재단 이사장 얘기인데, 자 이사장한테 이 가슴 철렁한 얘기가 또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 같은데 먼저 그 지난주 기자회견 당시 목소리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족 관계이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희 아빠이기 때문에 아빠가 갖고 계셨던 모든 채무 관련해서 제가 다 변제를 해드렸지만 이제 더 이상은 제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오게 됐던 거예요. 지금 마지막으로 이 일이 커진 상황까지도 분명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위가 이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 박세리 씨가 이 아버지의 빚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변제하겠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책임감 갖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그런데 이 부모 자식 간의 빚을 갚아주는 것도 이 증여가 돼서 박세리 이사장이 증여세 이른바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론적으로 살펴본다면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좀 더 예를 좀 바꿔서요. 만약 자녀가 집을 사는데 은행권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때 그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게 된다면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증여에 해당하잖아요. 예. 부모가 대신 자신의 집을 사주고 이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물게 되는데 자녀가 부모의 빚을 대신
이제 빚을 갚아준 경우에도 증여세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박세리 씨가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그 현금으로 아버지가 빚을 갚은 것인지 네. 아니면 박세리 씨가 직접 채무자들에게 그걸 변제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일부 좀 달라질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 정말 이론적으로 박세리 씨가 대신 이제 빚을 갚아주고 그만큼 아버지에게 현금을 드린 거다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확률 특히 굉장히 그 액수가 고액이라면 최대 50%까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억을 갚아준 거라면 예. 뭐 50억 정도 가량이 증여세로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이게 궁금한 건 여기서 아주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굉장히 좀 억울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박세리 씨 입장에서 저희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 세무당국이요. 알고도 그래도 우리는 법대로 하겠다라고 들어갈 여지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요. 증여세라는 건요. 증여를 받은 사람이 내야 되는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박세리 씨가 내야 되는 돈은 아니에요. 이 역시도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증여세를 내야 되는 입장인데 네. 지금 다른 것도 빚을 지고 있다는 그런 상황들이 전해지고 있으니만큼 변제해도 능력이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원칙적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현금을 증여했다면 박세리 씨가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거기에도 또 증여세가 붙을 수 있거든요. 굉장히 복합한 사정이 정해져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은 원칙대로 정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면은 이 부분은 조사가 들어갈 수는 네. 있겠죠. 하나만 더 질문 드릴게요. 일단 그 대전집 관련해서 경매에 그렇죠. 넘어갔다가 뭐 다시 내가 아버지 지분을 사들여서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대전집도 그러면 증여에 해당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박세리 씨가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집에 대해서도 원래 아버지와 5대5 지분이었는데 아버지의 지분 부분에 대해서 이제 채무자들이 있었고 이제 채권자들이 이에 대해서 압류를 하니까 박세리 씨가 이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아버지의 지분을 사온 거죠. 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지분을 사오고 그만큼의 금액을 아버지에게 드림으로써 그 돈으로 이제 빚을 해결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별도로 증여를 받았거나 빚을 안 갚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로서 지분을 사왔다. 이렇게 밝힌 부분인데 네. 이 부분이 맞다면 사실 이 집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것으로 보이나 여러 소송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버지 지분이 있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런 채무 관계가 존재했었다는 점은 충분히 우리가 이 점을 통해 유추가 가능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라이브픽입니다. 우리나라 편의점은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관광 코스 중 하나죠. 그런데 제주도의 한 편의점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쓰레기 테러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중국인 손님이 많이 온다는 편의점 근황이라는 제목과 함께 편의점 곳곳에 먹고 남은 컵라면과 음료병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모습입니다. 해당 글에는 오늘 근무 교대하러 가니까 이 지경 청소만 엄청 할 예정이라며 난색을 보이기도 했고요. 다 먹은 음식은 정리정돈 부탁드립니다라는 뜻의 안내문이 중국어로 적혀 있었지만 쓰레기는 아이스크림 냉동고 위에도 흩어져 있고 외부 쓰레기까지 가져와 버리고 갔다고요. 매년 관광철마다 거론되는 중국인들의 부도덕한 시민의식에 누리꾼들은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업주는 무슨 죄냐며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를 시원하게 가르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요. 돌고래 색깔이 특이합니다. 핑크색인데요. 세계적으로 20마리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된 희귀종 핑크 돌고래가 미국 해안에서 발견됐다며 SNS에 사진이 올라온 겁니다. 누리꾼들은 정말 아름답다는 반응과 함께 수만 개의 좋아요를 눌렀는데요. 하지만 모두가 진짜인 줄 알았던 이 핑크 돌고래, 사실 AI로 만든 가짜였습니다. 팩트체크 사이트는 조사를 통해 이번에 공개된 핑크 돌고래가 AI일 확률이 99.9%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돌고래가 나타난 지역 수산부에서도 핑크 돌고래에 대한 보고나 사진을 받은 적은 없다고 전했고 국립해양대기청 전문가들도 실존 돌고래가 아닌 것을 확인했다고요. 이 AI 돌고래 잘 보면 이마에 콜라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서 탄산음료 광고에 사용될 소품일 거란 추측도 나온다네요.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